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3영역에서 지역사회 복지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 그러면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쓰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그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 먼저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인식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욕구 사정을 하게 되고 욕구 사정이 끝나게 되면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목표와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고 그렇죠. 거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첫째 그 박스로 해서 그림을 넣습니다만 실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 평가 및 피드백을 마무리 단계를 평가에는 말하지 않아도 피드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인식은 그야말로 문제를 파악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를 파악하고 어떠한 집단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범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소위 표적 집단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표적 집단을 파악해야 된다. 그다음에 욕구를 사정하게 되면 욕구는 이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하고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이 욕구 사정에는 욕구 사정과 그리고 자원 사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이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을 합쳐서 그냥 욕구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목적과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목적과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라고 할 적에는 뭐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지역복지 실천을 수행할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냥 우리가 실행이라고 바로 이 영역이 좁은 의미의 지역복지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평가 및 피드백. 그러죠? 평가에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환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소위 눈으로는 확인했을 겁니다. 자, 이걸 교재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 확인 세부 내용까지는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사소로운 거 문제 확인 첫 번째 절차라는 것은 문제도 확인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될 집단이 어느 대상이고 어느 범위인지를 알아보는 표적 집단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의 의의도 있지만 거기 표적 집단의 이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거기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검토한 것 좀 봐주시고 그러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인터뷰, 토의 등을 통해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탐색을 한다. 1번과 2번을 우리가 읽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막상 시험지로 보게 되면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표적 집단을 이해하거나 표적 집단을 파악할 적에는 이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바로 검토하는 이 절차가 바로 문제 확인 절차에서 세부 내용으로 표적 집단 이해나 표적 집단 파악 단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욕구 사정이 되겠어요.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바로 이 지역사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얼만큼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욕구 사정. 그래서 욕구 사정이란 거기 보면은 욕구 사정,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가나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욕구 사정을 한다. 욕구 사정을 우리가 평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사정은
욕구 사정은 진단평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진단평가의 성격.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얼만큼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사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를 진단평가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욕구 사정이 되겠어요. 욕구 사정은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사정도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위 체제를 나타내든 간에 하위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하위 체계 사정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인 문제 중심으로 하는 문제 중심 사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 자원 사정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자원 사정도 자원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도대체 지역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지 무슨 문제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는 사전 예비 검사로서 탐색적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탐색 욕구 사정의 종류에는 유형에 있어서 하나에서 한 B급 정도를 보고 중요한 것은 욕구 사정에 있어서 욕구 사정의 방법입니다. 욕구 사정.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언제 필요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양적 욕구 사정이나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질적 욕구 사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 또는 양적 욕구 사정의 방법에는 구조화된 어떤 정형화된 구조화된 서베이 우리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사회복지 조사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양적 조사는 어떠한 연구에서나 어떠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측정 도구나 연구 도구를 쓰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나 연구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형화된 조사 방법을 쓰게 된다면 이것을 수량화, 그 연구 결과를 수량화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베이가 아니라 구조화된 서베이. 또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 모니터링. 또 그런가 하면 사회 지표 분석. 사회 지표를 이용. 사회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통계 자료와 같은 개념인데 바로 이 사회 지표 분석의 특징으로서는 이것은 2차 자료 분석이죠. 2차 자료. 사회복지 조사를 본 것처럼 이건 2차 자료. 연구자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미 그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 특히 공공부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계 자료를 사회지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2차 자료 분석법이고 당연히 연구자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비관여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하고 결국에 이 사회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지표에 그 담긴 수치나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내용 분석법의 한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지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회지표 분석을 조사론과 겹쳐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질적 욕구 사정 방법이나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공청회지요. 지역사회 포럼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명목 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 또 그런가 하면 초점 집단 기법. 좁전 집단 기법. 또 그런가 하면은 델파의 기법. 또는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인터뷰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지역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서베이. 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은 질적 욕구 사정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먼저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이 다뤄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자료 수집 방법. 양적이든 질적 자료 수집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출제를 대비하는 어쨌든 이 욕구 사정은 출제 비중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미리 해서 조사론에서 출제가 될 것이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 그중에 이미 사회지표 분석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질적 욕구 사정에서 몇 개를 다시 복습 겸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역사회 포럼과 명목 집단 기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지역사회 포럼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지역사회 포럼은 네 줄로 이렇게 써보겠어요. 지역사회 포럼은 전체 주민이 공개된 공식적 자리나 시간대에 모여서 전체 주민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 토론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허용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 쓰겠습니다. 그것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의 우선순위 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이에요. 그에 비해서 똑같이 비교구에서 명목집단 기법은 거꾸로 이렇게도 세 개. 명목집단은 똑같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 전체 주민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자유 토론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유 발표만 허용하는 겁니다. 자유 발표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민주 절차 보통 투표 민주 절차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명목 집단 기법, 소집단 투표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자유 토론이 아니라 자유 발표만 하는 거죠. 그것도 자유 발표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적어내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기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목 집단 기법의 주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를 자유롭게 발표만 하고 거기에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혹시나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눈이라도 불알릴지 모르니까 영향력이 존재할지 모르니까 아예 그것마저도 막고자 적어서 그 자리에서 적어서 내도록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어서 내도록 하고 그날 발표된 그날 제출된 그 자유 발표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 중에 민주 절차인 투표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명목 집단 기법이 되겠어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전체 문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렇게 자유토론을 허용 속에서 논란하고 싸우고 해서 문제를 정하느냐 아니면 자유발표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주제를 정하느냐는 이렇게 지역사회 포럼과 명목집단기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포럼과 특히 명목집단기법 짧은 시간 내에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루되 지역사회의 소수의 영향력 있는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또는 민주적 절차 또는 투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명목집단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명목집단기법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지역사회 포럼은 공청이후 개념이니까 그러는데 주로 명목집단기법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초점집단기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초점집단기법을 보도록 하겠어요. 초점집단기법. 자, 초점집단기법을 나란히 보면은 초점집단기법은 이 명목집단기법에 비해서 초점집단기법은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재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발표가 아니라 자유토론토록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그래서 포커스가 있는 거죠. 초점이란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가지고 또는 이해관계 집단만 모여서 자유토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명목 집단과 이 초점 집단 기법이 다른 것은 어디에 있다? 여기는 전체 주민인데 여기는 이해 당사자들만. 여기는 재반 문제인데 여기는 특정 문제만. 그래서 특정이란 문제만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 이해 관련자 집단만 모여서 자유 토론하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초점 집단 기법과 명목 집단 기법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점 집단 기법, 명목 집단 기법, 지역사회 포럼과 명목 집단 기법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에 델파이 기법이 역시 잘 나오는 델파이 기법 잘 나오죠. 이건 정책론에서도 나오고 행정론에서도 나오고 조사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나오고. 도대체 델파이 기법은 뭘까? 델파이 기법. 자, 우리가 델파이 기법을 이렇게 보면은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익명을 보장하는 가운데 불특정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포럼이나 또는 지역사회 포럼, 명목집단기법, 초점집단기법은 모두 얼굴을 드러내고 알고 있는 사람끼리 누가 발표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익명이 보장되는 가운데 근데 이 델파이 기법은 알지 못하게 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소위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거나 또 정보 공유죠. 정보 공유.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되 그중에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의 우선순위를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 일명 전문가 기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기법. 그렇기 때문에 델파이 기법에서 만약에 일반인이란 단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1회 질문을 통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엔 델파이 기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요 정보자 제공자 기법이나 공식적 인터뷰, 비공식적 인터뷰 또는 뭐 지역사회 서베이 또는 민속학적 방법 등 많은 이런 그 질적 욕구사정이나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지역사회 포럼, 명목집단기법, 초점집단기법,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적어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양적 자료 수집으로 구조화된 서베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회지표 분석. 사회지표 분석에 대해서는 좀 살을 찌워서 이미 정리되어 왔죠. 같이 보시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다양한 걸 제시했지만 그중에 적어도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델파이 기법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다. 여기는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만 써있었지만 지역사회 서베이도 있고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도 있다는 것도 같이 적어주시고 또 뭐 민속학적 방법도 있다. 이런 것을 첨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욕구 사정이 끝났으면 이제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자, 우리가 목적 설정이라고 하면 목적 설정. 목적 설정에는 유계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거 출제 비중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목적 설정에는 최상위의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는 목적은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이것은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또는 미래의 소망을 이렇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을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는 최상위의 개념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우리나라의 교육이념, 동시에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 이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만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이미 건국 이념에서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퍼포스가 돼. 이데올로기는 퍼포스는 이것은 사회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의 구체적인 하부 목적을 우리는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 여기는 세부 목적이죠. 세부 목적. 어떤 개인 수준인데 세부 목적의 개념을 갖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준, 사회 수준, 개인 수준, 지역사회 주민 수준이라고 설명하는 목표가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목적의 구체화를 말합니다. 목적의 구체화를 말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바로 목표 설정의 원칙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인쇄당 오류라 글자가 하나 빠져 있지요. 목표 설정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스마트 원칙을 사용을 합니다. 스마트 원칙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첫 번째 목적은 목표에 비해서 보다 추상적이고 애매하지만 목표는 그에 구체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된다. 스페시픽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목표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성. 그래서 계량화가 가능. 저기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는 달리 계량화가 가능해야 돼요. 양적 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attainable. 목표라고 하는 것은 획득 또는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개인 수준이나 주민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result oriented. 결과에 기반을 해야 된다. 그냥 결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시간 정해놓고 타임 베이지드 또는 타임 리미티드 해서 시간 제한성이 있어야 된다. 시간 제한성. 언제까지나 기다려봐 이런 소리를 해서나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늦어도 언제까지. 바로 여기 나오는 목표 설정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 목적 설정, 목표 설정 되어 있는데 거기 목적 설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으로 거기 보면 뭐든 좋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이나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야 할 것을 말한다. 목적을 달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거기 2번에 보시면 과업 중심의 목표와 과정 중심의 목표가 있다. 과업 중심의 목표와 과정 중심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바로 이 목표를 설정할 적에 과정 중심의 목표와 과업 중심의 목표는 로스만이 제시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고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이나 사회행동 모델은 과업 중심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단어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목적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는 목표는 과업 중심과 과정 중심으로 나눌 수 있으면서 어쨌든 기본 특징은 구체성, 명료성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5대 원칙을 가지고 출제가 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실행을 하게 되는데 개입이라고 하면 바로 실행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프로그램이나 대안 선택 및 실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실행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실행이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설정됐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프로그램을 선택, 계획을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처럼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나 또는 비용 편익 분석 모델, 비용 효과 분석 모델, 별성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어떤 계획을 짤 적에 혼자 의사결정자 혼자나 아니면 여기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 혼자 짠다면 개인적 의사결정이나 개인적 계획 수립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대안 흐름 흐름 분석 뭐냐면 대안 선택 흐름 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또한 효율성 분석에서 모든 것을 투입과 산출을 모두 화폐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비용 편익 분석도 있고 투입은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과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 효과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안 선택에 대한 것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나 또는 비용 편익 분석 또 그런가 하면은 비용 효과 분석 전부 니은번의 그 세년 설명이 났죠. 이런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의사가 결정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집행하면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이런 정도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아까 나왔던 욕구 사정의 측면과 그리고 여기는 목적 및 목표 설정에서 목표 설정의 구체화 스마트 원칙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출제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거기 보면은 평가는 목적 자체가 평가는 목적 달성도 파악을 통해서 결국에 개선을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평가의 목적은 목표 달성도 파악으로 끝나가서 옛날 얘기고 지금은 궁극적 목적은 개선에 있습니다. 개선.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개선에 있다.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평가의 분류입니다. 평가의 유형. 그래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 기준 분류. 무엇을 평가 기준 하느냐를 가지고 여기에는 의무평가와 상대평가와 그리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간략하게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만 설명했지만 좀 살을 찌우는 겁니다. 의무평가라는 것은 평가자의 의무적 기준. 의무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는 의무평가라고 합니다. 여기 의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의 주관성이나 평가자의 그 개별 가치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해서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가 보면 소위 옛날에 조성진의 평가라든지 김연아의 평가라든지 이런 예체능의 평가와 같은 데는 바로 의무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평가 다들 1등 줬는데 한 사람만 빵점을 준 경우도 있고 다들 1등 줬는데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 심판진들은 다 최하위의 점수를 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평가에는 다수 공동평가라든지 엄격한 평가 기준의 사전 설정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규준지향평가입니다. 규준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규준은 비교 기준. 이것은 그야말로 개인차 변별. 변별에 서로 비교, 변별이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는 바로 상대평가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절대평가는 준거지향평가라고 합니다. 준거지향평가. 우리가 타당도를 공부할 적에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그리고 구인 타당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준거지향. 여기는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목적 달성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절대평가, 목표 지향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는 단계 분류를 보겠습니다. 단계를 기준으로 여기에 단계를 기준은 진단평가가 있고 진단평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형성평가가 있고 그리고 총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평가. 진단평가는 사전에 수행 전에 프로그램이나 실천 전에 하는 평가로 이 아까 욕구사전과 같은 것은 바로 이 진단평가죠. 사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평가는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아까 욕구사전도 봤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수행 중에 수시로 행하되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뭔가 법령 위반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피드백, 환류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성평가, 일명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총괄평가는 수행 후에 여기는 길게 결과를 파악하는 거죠. 목표 달성도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보다 나은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총괄평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하는 말은 1967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그전에는 평가? 그러면 끝나고 하는 평가예요. 끝나고 알아보는 것을 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평가를 뭐라고 그래요? 전 과정에 걸쳐서 행해지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그래요. 하물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 단계부터 그 과정에는 말할 것도 없고 끝나고 나서는 본래부터 있던 평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과정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역동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평가 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는 적었지만 한 단계를 더 넣습니다. 그 외에도 주체를 누구냐를 가지고 할 때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무엇에 기준을 주고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노력성평가, 효과성평가, 효율성평가, 공평성평가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기술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기술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그냥 바로 직설로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물론 가장 넓은 개념의 사회복지사 그러면은 개별 사회사업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를 이 좁은 의미로 하되 집단 사회사업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지역사회복지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말할 것도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러면 보통 지역사회복지사는 노스만의 분류. 노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노스만은 지역복지 실천의 유형을 지역사회 개발 모형 다음에 사회 계획 모형 그리고 사회 행동 모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시험용 암기를 위해서 또 그렇게 출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안전조치가 우선돼야 된다. 안전조치. 로스가 주장을 할 적에 로스가 주장을 할 적에 하고 많은 역할 중에 안전조치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개발 모형으로 운영한다면 안전조치에 우선을 둬야 된다.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계획 모형, 지역사회와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샌더스가 말하기를
샌더스가 말하기를 분계 조행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 사이의 불평등 구조 타파해 준다면 그로서가 말하기를 조중대행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안전조치, 분계조행, 조중대행 이렇게 단어를 남기시는데 이건 뭐냐면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사회치료자의 역할, 지역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을 한다면 하고 많은 역할 중에 이 역할을 우선시해야 되는 역할로 해야 된다라고 로스가 주장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계획 모형,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분석가의 역할, 무슨 문제야? 왜냐하면 당면 문제 해결, 분석가의 역할, 계획자의 역할, 조직자의 역할, 그리고 업무를 본다면 행정가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우선시 되어야 할 역할이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역복지사의 역할을,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행동 모델, 불평등 구조 타파, 소유된 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 역차별 등에 초점을 둔다면 조중대행,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대변인 또는 옹호자의 역할, 옹호자. 최근에 지방에 있는 수십 년 동안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었던 그 초등학교 이름이 드디어 바뀐다고 그러지요. 그 초등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거든요. 그 대변초등학교 드디어 이름이 바뀐답니다. 참 정부도 그 목적과 수단에 벌써 표현이나 장난스러워지는 모교에 대한 사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름을 쉽게 고쳐줄 수도 있는데 그 도장 찍는 데 시간 다 보내고 내 문제 아니라고 모른 척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만 이번에 고쳐진다고 하니까 어떤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이지요. 얻어볼 것이. 그리고 행정가가 아니라 여기는 행동가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되는 역할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로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역의 역할은 안전조치, 분계조행, 조중대행 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도 한 문제를 준비하시되 그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 안내자의 역할과 그렇죠? 안내자. 그리고 안내자의 역할과 사유계획 모델에서 나오는 사유계획 모델, 거기 안내자의 역할과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사유계획 모델에서 나오는 조직자의 역할, 여기에 특히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3번에 지역사회 조건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둘째 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스와 맥릴의 그 지역복지 실천의 특징이나 존스와 디마츠가 제시한 지역복지 실천의 특징 보면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안내자의 역할에서 거기 지역사회 조건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 재반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4번이야 당연히 아시는 것이고 6번에 지역사회 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조력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불만을 집약시키는, 지역사회에 모래알처럼 사방에 이 사람도 그런 불만 가지고 저 사람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바빠서 어떤 힘을 합칠지 몰랐던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으로만 보여던 지역사회의 불만을 집약시키는 역할을 조력자의 역할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불만을 집약시키는 과정에서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바로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유계획 모델에서 분계조행, 분석가의 역할, 계획가의 역할, 조직자, 행정가의 역할인데 그중에 조직가의 역할,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역할, 또 주민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조직자의 역할이라 하고,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 나와 있죠. 행정가의 역할 오른쪽 페이지 두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자원을 관리하고 규칙과 절차를 적용하고 융통성을 또 발휘하는 이런 역할을 행정가의 역할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은 조중대행,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대변인 또는 옹호자의 역할, 그리고 행동가의 역할을 우선순위를 하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 그로서의 주장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사의 지역사회 복지에서 사용하는 지역사회 복지사의 기술. 지역사회 복지사의 기술. 그 기술 그랬으면 지역사회 복지사가 사용하는 기술에는 옹호 기술, 대변 기술, 옹호지, 옹호 기술, 연계 기술, 조직화해 기술, 또는 교육훈련 기술, 또 그러면 자원동원 및 개발 기술, 자원동원 및 개발 기술, 또 그런가 하면은 자원동원 및 개발 기술, 그런가 하면 역량 강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기술, 또 그런가 하면은 협상이나 또는 갈등 조정 기술, 자, 이런 등등을, 물론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지역사회 복지사들은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 때 무수히 많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겠지만 주로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대변은 클라이언트, 그야말로 클라이언트, 지역 주민들이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정당성을 맞아면 확인해주는 이런 기술, 맞아면 우리말로 한다면 클라이언트 편을 들어주는 이런 기술,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기술을 바로 이 대변 기술, 옹호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지, 대변, 조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계 기술은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재계를 연결 또는 소개, 알선해주는 이런 기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개별사회 사업에서 사회복지사 역할로 하는 브로커, 중개자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계 기술이 될 것이고, 조직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의 역동적 실체, 아까 행정가의 역할처럼 조력자처럼 어떤 불만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개별적 불만을 집약시키고 그 집약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조력자의 역할이고, 그렇게 실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조직자의 역할 아닙니까? 역동적 실체화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하고 그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어떤 역동적 실체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조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교육, 훈련 기술, 이런 기술들이 있다. 그중에 특히 여기 이 세 가지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술을 거기 보시면 옹호 기술, 대변 기술, 1번에 보시면 사회 정의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한하는 활동을 말한다. 옹호 대변에 거기 보시면 3번에 2번 옹호 기술은 지역 주민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결국에 우리말로 한다면 클라이언트 편을 들어주는 기술을 옹호 기술, 대변 기술이라고 합니다.
거기 오면 옹호 기술의 원칙, 보다 효과 효율적으로 옹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오른쪽 페이지 4가지를 제시했는데 합리적 수준에서 똥꼬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야. 합리적 수준까지를 합리적 수준을 지켜야 된다. 가능한 한 집단, 거의 팀워크에서 저희 팀워크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단호한 태도, 정직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유연성도 가미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 수준을 고수해야 된다. 팀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단호한 태도를 원칙으로 하고 유연성도 가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조직화 기술, 연계 기술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직화 기술. 어떤 연계문 1번의 첫째 줄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란 말 나와 있죠. 브로커. 다음에 조직화 기술. 조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2번에 있는 것처럼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의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태, 다이나믹한 그룹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다이나믹한 유니티라고 나와 있지요.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물론 이런 역동적 실체를 만드는 초기의 활동은 지역사회 복지사가 주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부터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을 교체해가는 이런 기술을 조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보시면 3번 다음 페이지 효과적 조직화를 위한 기술 또는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킹 기술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직화 기술은 1번에 조직화 기술은 두째 줄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3번 조직화란 조직화란 지역사회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째 줄 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 거기도 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번부터입니다. 조직화, 이렇게 모래알처럼 파는데 급급한 주민들을 하나의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전략으로서는 사적 이익 추구를 활용해야 된다. 활용할 수 있다지. 그건 말이야 당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도 이렇게 당신의 이익에도 증가가 있어 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전략을 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6번에 의도적으로 갈등 구조를 조성한다. 외부 갈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내부 결속력, 역동적 실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갈등 구조를 만든다. 7번에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8번에 지역사회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그리고 9번에 체크하셔야 돼. 정서적 활동을 포함해야 됩니다. 조직화 기술을 사용할 적에는 옛날처럼 그냥 눈 부라리고 그야말로 뭐 팔이나 막 그 힘줄을 드러내면서 막 팔이나 흔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도 전 가족이나 전 주민들이 와서 축제 같은 분위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이끌어갑니다. 정서적 활동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화에 대한 원칙 3번에 나와 있죠. 3번에 조금 전에 말했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사적 이익 추구를 활용한다. 또 갈등 구조를 만든다. 쟁점을 분명히 한다. 정서적 활동을 활용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이벤트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정서적 활동에 포함되는 거죠. 나머지로서는 지역사회 교육훈련이나 자원개발 또는 역량 강화 또는 갈등 조정 이런 기술들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공무원 시험처럼 이렇게 석사를 한다면 좀 더 꼼꼼히 하겠지만 우린 이런 정도 아신다면은 충분히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 복지교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